며느리 이무영.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기만 하면 박과부는 자리 속에서 이렇게 허공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이 봄 이래로 버릇처럼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냐는 것은 물론 날이 좀 끄물해해졌느냐는 뜻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한식날 시작을 한 객적은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쏟아진 이후로는 복이 내일 모레라는데 소나기 한 줄기 안 턴 것이다. 이러다가는 못자리판에서 이삭이 날 지경이다. 연휴에 같으면 지금 한창 이든맥이다, 피살이다, 매미충이 생겼느니 어쩌니 할 판인데 중답들도 아직 모를 내어볼 염량도 못하고 있다. 밭도 그대로 퍽 묵어 자빠졌다. 오이다, 열무다, 목화다, 제철 찾아 심기는 했으나 워낙 내리 쪼이기만 하니까 싹이 트다 말고 모두 시들어버린다. 하늘은 방귀도 안 끼고 오줌도 안 눌라고? 설마 망종까지야 한 보지락 하겠지. 이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되어도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설마를 믿고 호미모를 냈던 사람들도 물을 대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이런 놈의 하늘이 있단 말인가. 7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고면서도 이건 그런 빗방울 한 번둘 하질 않으니. 농군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그놈의 원자탄인가 뭔가 때문에 천지조화가 생겼다더니 아마 그게 정말인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요렇게 흐려보지도 못할 수가 있담. 단어도 휙 지나갔다. 그래도 중내 사내 하면서도 단오절이면 인조견 나부랭이라도 떨치는 아이들이 보이고 누가 서둘러서던지 동구방 느티나무에 그네라도 매어 있으련만 아이들이 끈개도 없는 새끼줄 그네를 버드나무 가지에 메고 싸움박질을 할 뿐이다. 그네고 자시고 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다. 달걀 노른자위처럼 3배줄짜리로만 쏙 뽑아 차지한 구장내 빼어놓고는 논 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식대 한번 젖어본 채로 가랑비 한번 오지 않았고 보니 논바닥이 아니라 그대로 타작마당처럼 굳었다. 하불하, 너댓보지락은 와야만 뭐라고 내어볼 형편이다. 다들 굶어 죽었군. 굶어 죽었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떼정승이 날려나 보다. 굶어 죽기란 정승하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빌려 하는 소리다. 물길만 믿고 모를 냈던 논들도 요새는 물 퍼대기에 온 집안이 논두렁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내 배 다치랴 싶게 거드름을 피우던 구장까지가 요새는 아들이 갖다 준 군대 우장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면 논으로 나간다. 이런 판국이니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고르고 난 찌걱지만 얻어 차지한 박과분에야 더할 것도 없다. 순조로워야 마석이나 얻어먹는 너마지기가 그대로 쩍 갈라진 채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작년 1년 내 박과부는 두 며느리에 지금은 무남동료처럼 되어버린 복녀까지를 끌고 다니며 극성을 부려서 퇴비를 1000관 가까이나 장만했었다. 그래서 장려상까지 탔지만은 박과부의 욕심은 금년에는 아랫뱀이 두 마지기에서는 양석을 한번 내어보자는 배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양석은커녕 꽂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보니 기가 찰 밖에는 없다. 하는 수 없이 메밀이라도 뿌려둔다고 군대에 가서 있는 둘째 아들 창수가 지난 정월달에 벗어던지고 간 군대 잠바에다 돈도 300환이나 얹어 죽어서 메밀씨를 구해다 놓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복 전인지라 미련이 있어서 심지를 않고 아침이면 이렇게 며느리들 보고 그날 일기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과부가 새벽마다 며느리들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데는 또한 딴 이유가 있다. 그날의 날씨도 날씨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으로 그날 며느리들의 마음속을 점쳐보기 위해서다. 박과부는 아직도 쉰을 둘 넘었을 뿐이요. 자리 잡아 드러누워있는 병자도 아니다. 해가 뜨도록 질펀하니 드러누워있는 그런 성미도 못 된다. 그러고 보니 눈이 뜨이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치어다 볼 수도 있건만 반드시 두 며느리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것은 며느리들의 대답 소리로 그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자는 수단인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소리는 비가 옴직하냐는 소리도 되거니와 얘들아,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 안개만 자욱해요. 라든가 또 틀렸나 봐요. 또는 비는커녕 눈도 안 오겠어요. 이런 대답 내용으로도 며느리들의 그날 일기가 짐작이 되었지만 말소리로도 며느리들이 부어있는지 심푼영해야 하는지 기분이 가라앉았는지가 짐작이 간다. 먼저 부엌에 나온 것이 어떤 며느리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도 된다. 원래 따지자면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양 먼저 대답하는 것은 큰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와야 할 계제인데 그것이 나중 나오면 아니 저것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박과부는 한편 그래도 낯살 더 먹은 것이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큰 며느리가 의젓해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큰 것이 먼저 나온 걸 보면 간밤 또 잠을 못 잔 게 아닌가? 쓸쓸한 자리 속에 질펀이 들어있기가 싫으니까 뛰쳐나오는지도 모르리. 이런 불안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렇다고 박과부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라서만도 아니다. 남편이 외정 때 징용으로 일본 야하다 제철소에 끌려갔다가 기계에 치여 죽은 지 10년이다. 이 10년간의 중년 과부 생활이 자연 박과부를 거세게 만들었고 다심하게만 했지만 두 며느리한테 신경을 쓰는 것은 반드시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이 두 며느리가 다 요새 와서 마음이 들뜬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였고 둘째는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과부다. 작은 아들 창수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군대에 끌려가서 벌써 3년째나 되는 것이다. 이달에는 풀린다. 세 달에는 풀린다. 편지만 오다 또 꽁 구워 먹은 수작이었고 부양 책임 있는 집 자식은 곧 제대를 시킨다는 구장 말만 듣고 면소에도 몇 번이나 쫓아갔었다. 아버지도 없는 두 자식 중에 큰아들 창선이는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사를 했고 둘째 아들 창수가 군대에 갔고 보니 그런 법이 생겼다면 응당 창수만은 돌아와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진정서를 내면 된다는 바람에 300환이나 들여서 대서를 시켰더니 반장, 구장, 면장의 증명이 없다 해서 무효가 되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또 몇 달째 미정미정 밀려오고 있다. 큰 며느리라야 이제 겨우 26이고 보니 그야말로 청상과부다. 창선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자 동리 사람들은 글쎄 창선이 댁이 붙어 있을까? 자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깟 계집애 하나. 이렇게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동리 사람뿐만 아니라 박과부도 그랬다. 아이가 삽삽하고 부침성도 있고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자란 터라 속도 트였다지만 나이 20에 무엇이 미진해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랴 했다. 저것이 머슴애이기나 했더라면. 박과부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한탄을 했었다. 아들이었더라면 혹시 그것한테나 마음을 붙이고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사랍시고 지낸 지 한 두어 달쯤 되어서던가 한번 박과부가 선손을 써본 적도 있다. 예, 애미야. 너 기나긴 청춘을 어떻게 저것만 바라고 살 수 있겠느냐. 나야 내가 저것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있기를 바라지만 어디 너한테야.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려니까 며느리는 펄쩍 뛰었었다. 아니, 어머니도 망측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어머니가 제가 싫어지셨나 봐. 암만 싫다셔도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셔요, 어머니. 이렇게 나글나글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 큰 며느리였다.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어디 그러려 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며느리였다. 아니, 제 남편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자상했다. 이것 어머니나 잡수셔요. 전 많이 먹고 왔어요. 유가족 위안회에 초대를 받고 여주 읍내에 갔다 온 며느리는 거기서 주더라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싸들고 왔었다. 박과부는 정말인 줄 알고 그 도시락을 둘째 며느리하고 나누어 먹고 말았더니 후에 밖에서 듣고 나니 그것 하나 주고 말았다던 것이다. 그런 며느리였다. 그렇던 며느리가 작년 가을부터 확실히 눈치가 좀 달라진 것이다. 박과부는 자기가 보낸 10년 동안을 생각해보고는 젊디 젊은 것이 사내 생각도 나겠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기로 했었지만 올봄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에 없던 퉁명도 생겼고 어떤 때는 택하고 맞서려고도 든다. 한식철만 지나면 농가에서는 눈이 핑핑 돌아간다. 벽시도 담가야 했고 못자리판도 마련해야 했고 온갖 박곡식도 파종을 해야 했다. 보리밭도 메고 거름도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창 달구치는 판에 떡 친정회를 다녀온다고 나서는 며느리이기도 했다. 박과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야, 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 봄에 온 사돈은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 바쁜 철에 사돈집에 간다고 나서? 내가 마음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로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방순이는 찔리는 데가 있다.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자랐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곡식 커가는데 여간 재미를 붙이던 방순이가 아니다. 시집을 오던 해다. 창선이가 철도 아닌 봄 학지를 알았었다. 골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며 머리에 물수건을 대어 달라던 것이다. 방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한 대 운물로 찬물을 길러간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얼마 만에야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박과부가 넌 우물을 팠느냐? 하고 물으니까 밭에 좀 들러왔어요. 병자 위에서 물 길러 간 사람이 밭엔 웬 밭? 왜가 싹이 났나 해서요. 간밤 꿈엔 안 났겠지요? 그래, 싹이 났던? 박과부도 대견해서 웃었었다. 농갓집 맏며느리는 저래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요만큼 뽀쪽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나 귀엽던지 똑 따주고 싶겠지요. 너 그러다가 내 남편한테 왜 싹이 더 중하냐고 쫓겨날라. 고마워서 한 소리였다. 쫓아내면 쫓겨가지요, 뭐. 어디 가면 왜 싹 없을라고요. 저런 망할 것. 그래, 남편보다도 외싹이 더 대단하다는 거야? 하고 창선이가 방에서 소리를 쳤을 때도 남편 없이는 살겠어도 곡식 기르는 맛없인 못 살아요. 이런 방순이었었다. 이렇던 며느리가 이 바쁜 봄철에 친정회를 가겠노라는 것이다. 오냐, 내 맘 내키는 대로 해라만서도 하고 박과부는 앵동그라졌다. 아마 봄철에 친정 간다는 사람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도 너밖엔 없을 거다. 내가 다 날 업수이 여기고 하는 수작인 줄 나도 안다. 할 대로 해. 아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의 박과부는
며느리를 들볶아대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 과부였더니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었다. 자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고 트집을 잡아 중내 산에 나대기까지는 않았어도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는 눈은 어느 때 한번 모질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덜컥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큰 며느리를 바라다보는 눈은 달라졌었고 말소리에도 가시가 돋지는 않았었다.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냐? 어서 가봐라. 가서 아주 올 것 없다. 지금이 어느 철인데 사돈집을 간다는 거야. 아들이 죽은 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진 소리를 하기도 처음이었거니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디 사돈집인가요? 친정집이지요. 누가 오래나 있겠답니까?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잠깐 다녀만 오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냐? 마음대로 해.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언제 네가 어른을 어른으로 알았더냐? 시험이 대접을 했고 이런 말다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기어코 어린 것을 끌고 저희 집에를 갔다 왔던 것이다. 생각더니보다는 일찍 돌아왔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고부간 사이에 틈이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박과부의 의혹을 샀었고 그렇게 보고 나면 그럴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 정월달에도 집에를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요 한 보름 전에는 육촌 오라버니인가 뭔가 된다는 젊은 아이가 다녀갔고 편지도 2번이나 왔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박과부는 그 육촌 오라비라는 사나이가 심상치 않으니라 한 것이다. 치마에 바람이 나게 나대어도 미처 손이 안 돌아갈 봄철에 일손을 쥔 채 맥 놓고서 섰기가 일수다. 밭을 매다가도 그랬다. 절구지를 하다가도 그랬었다. 그럴 때마다 박과부는 얘야, 넌 절구지를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섰는 거야? 하고 쏘아붙일라 치면 쟤라서 질겁을 해서 다시 일손을 잡지만 그때뿐이었다. 넌 아무래도 탈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일하던 사람이 일엔 정신이 없고 뭔 생각에 팔리는 거냐?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정을 내자. 너 갈 데 있건 가고. 어느 뉘집개가 짖느냐는 투다. 그러면 박과부는 속이 왈칵 뒤집혀지고 말던 것이다. 복녀야, 너 내 큰형이 혹 보따리를 싸는가 잘 살펴봐라.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박과부는 딸한테 슬며시 귀뜸도 한다. 여인네만 살고 있는 터고 보니 사내처럼 나돌아야 할 일도 많던 것이다. 왜 어머니? 글쎄, 잘 챙겨보란 말이다. 너 두고 봐라. 내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인제 제 집으로 간다고 내댈 거니 두고 봐. 설마 하고 아직 15밖에 안 된 복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마가 뭐야? 잘 살펴봐. 박과부는 이렇게 장담도 했지만은 역시 나이를 먹으니만큼 짐작도 빨랐다. 큰 며느리 방순이는 첫 정월에 친정에를 다녀온 뒤부터 시집을 떠날 궁리만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 이상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웠었다. 방순이가 기어코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오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춘근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오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 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했었다. 춘근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춘근이는 이미 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거리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에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충근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충근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번 만져본 일도 없기는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선이와 결혼을 했고 충근이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충근이를 지난 정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충근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란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충근 누이 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서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무와 함께 동리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 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충근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몫 끼자꾸나 이렇게 달려들었었다. 아니 오빠도 남 여자들 노는데 남자 양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충근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충근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긋이 주면서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진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날 몹시 때렸으니까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래지 않지요? 충근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충근의 소나귀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허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쯤한테 맞아선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채취에 잠기는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었다. 충근이한테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다. 살짝보다도 호되게 맞고 싶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막은 물처럼 괴었던 남성에게 대한 열정이 터진 물처럼 충근이에게 향하여 쏟아져 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충근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섹시 장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섹시 장가? 그런 것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는 방순이와 혼인을 했었어야 했을 겐데 사주가 바뀌었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방순인 그렇게 됐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때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인, 때 두고 와요.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충분히 한때까지 남의 씨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서 얘기지만 난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인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쭉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인물 당할 여자라군 몇 안 돼요. 충근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핏하면 충분히 욕을 한다. 펑펑댄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곧잘 하는 눈치라기도 했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줄 순대도 도시 고지 들리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다지. 어머니의 이런 험담까지도 귀에 거슬리게끔 된 방순이었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 될 말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이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에다가 바짝 끌어다가 얼굴을 비벼대기도 했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애길 두고서 어떻게? 내가 환장을 했나 봐.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레가 한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되는 방순이었다. 오랫동안 줄이며 살아온 살레였다. 한복 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만 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가는 것 같다. 몸이 비비 뒤틀리며 모간이 타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뭐시고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까짓 계집애 제 자식의 신데 어련히 잘 기르려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 넣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23이었다. 얼굴이 동구스러움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산에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을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는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컨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논 팔아라, 밭 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 될 수가 없던지 불러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면서 구장 일을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라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쾌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아치면 동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행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꼭 쥐어받고도 싶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요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간이고 보니 그런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구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 안에 안기어 숨을 핥다길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 회오리 바람 속에 휘갑을 당하던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 참기 어려운 격정이기도 했었다. 동세년이 저쫀데 나꺼정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전날 충근이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란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 터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던 동네 아이가 우체부가 주더라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뚝 넘어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둔날 새벽, 장수리 버스 정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라비, 유둔날 여주 올라간다. 한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내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 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입은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 털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 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 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조견 치마 2개와 적삼 1개를 뚜루루 말아서 장 뒤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술이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충근이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 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니 해도 트집을 잡아서 들볶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거 울러 넘기던 심한 시어머니만을 기억에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둬 줘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 이놈 내 계집만 아느냐 하고 옆에 내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끄어들고 주먹으로 아들이 등을 펑펑 팬 일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간다. 시누인년이란 것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나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서 시누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시누이는 그런 시누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도 오라범 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저진하지. 이런 시누이였다. 죄로 가지. 그 시누이를 모함하다니.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미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시누이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사내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나섰다. 방순이는 눈이 번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우내 죽으로 살다시피 했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런 배 곰꾼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 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깟 농사 질게고. 정말 살 길을 찾기나 한 것처럼 눈앞이 훤해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입이라도 덜어주어야지. 서울 가서 돈푼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진순이년한테만 해도 그렇지.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 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푼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꽂은 채 나자빠져 있는 논바닥들이 눈앞에 서원했다. 밭곡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땡볕만 내리쪼이어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 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무대대하게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싶다. 그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노는 묵어 자빠졌고 수수다, 조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는 곡식이라고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농군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인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까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리 여편네들이 주고받을 욕짓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그런 환양년,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루니 늙은 과부 시어미에 어린 자식까지 내던지고 이런 소리가 곧 귓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방순이는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진순이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못해서 옷 한 가지씩을 해보낸데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시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만이라도 보태주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닭이 호들갑을 떨며 울어댈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닭이 두 회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조바심까지 난다. 장차 저지르려는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자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나처럼 밝아지더니만 또 꽈르르 꽈르르 어디를 내려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에이구,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나려 퍼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지끈 와지끈 벼락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수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소리와 핏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 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지끈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 퍼붓고 있다.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시이건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궁리밖에 없었다. 방순은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장밑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다. 보퉁이를 잡은 방순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별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 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다. 하고 방수는 멍청했다.
아니다.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 같다. 추녀 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젖히었다. 역시 비였다. 번개불이 확 일며 또 꽈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방순이 입에서는 이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희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봉당으로 뛰어내렸었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하고 박과부가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에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나. 박과부도 고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옷다랭이 물길을 타야 하잖아요. 타야지. 타야 말고. 젠장,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도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스 정거장도 있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먼 동도 터오고 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작가는 농촌에서 가뭄일 때와 비가 내릴 때 각각의 상황에서 도덕성,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대비하며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춘궁과 떠날 마음을 먹고 있던 첫째 며느리 방순이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되돌리는 장면은 뭔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비와 함께 일순에 날려지는 듯한 그 장면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최고의 장면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시원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욕망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도덕을 능가하는 것일까?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며느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복덕방 이태준 철석 앞집 한장 밑에서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에 골똘했던 안초시에게는 놀랄만한 폭음이었던지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똥모이를 쪼으려는 닭의 눈을 해가지고 수채구멍을 내다본다. 뿌연 뜨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다. 호박 꼭지, 계란 껍질, 거피해버린 녹두 껍질, 녹두 빈자떡을 부치는 게로군. 한 5, 6년째 안초시는 말끝마다 젠장, 이 아니면 하는 코웃음을 잘 붙이었다. 추석이 벌써 내일 모레지, 젠장. 안초시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었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안에 침이 흥건해지고 전에 괜찮게 지낼 때 충친이 풍친이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래 윗니가 송곳 끝같이 날카로워짐을 느끼었다. 안초시는 그 날카로워진 니를
빈 입인 채 빠드득 소리가 나게 한번 물어보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 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해버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내 자기의 때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소매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각의 녹두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서 어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적함이 품겨 있는 것 같았다. 혹 소매 끝을 불어보고 손끝으로 튀겨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세우고 눕고 말았다. 이사는 8하고 사오는 20이라 1000이 되지. 가만 1000이라. 4로 했으니 4000이라 4000평. 매 평에 아주 줄여잡아 5환씩만 하게 돼도 4환 75전씩 남으니 그럼 4사는 16, 1만 6천 환하고. 안초시가 다시 주먹구구를 거듭해서 얻어낸 총액이 1만 9천 원. 단 1000원만 들여도 1만 9천 원이 되리라는 셈속이니 10,000원만 들이면 그게 얼만가.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마가 화끈했다. 도사렸던 무릎을 얼른 고추 세우고 뒤나 보려는 사람처럼 쪼그렸다. 마코 갑이 번연히 빈 것인 줄 알면서도 그는 다시 집어다 눌러보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3번째인가 4번째 딸에게서 4, 50전씩 얻어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버리고 말던 최후의 10전. 안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얹은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참의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잔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참의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낯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놓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누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나 내려다볼 때는 을에 엄지손가락이 얄밉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 젠장. 하고 연습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놓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보낼 돈이면서도 그 10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이었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잘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기를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은 주인 서참의다. 참의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5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럭저럭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8, 9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10,000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 가을로 어떤 달에는 300~400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간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기어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20여간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참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다. 세상은 먹고 살게는 마련이야. 서참의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째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계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괴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갈보 따위가 사글세빵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네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러나 호반들의 기계란 흔히 혈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지 몸에서 혈기가 줄어듦에 따라 그런 감회를 일으킴조차 요즘은 적어지고 말았다. 하루는 집에서 점심을 먹다 듣노라니 무슨 장사치의 외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귀에 익은 목청이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인데 제법 무엇을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병이나 간장통 팔거 쏘 하는 소리이다. 그런데 그 목청이 보면 꼭 알 사람 같아 일어서 마루 들창으로 내어다 보니 이번에는 가만이나 신문 잡지나 팔거 쏘 하면서 가만히 두어 개를 쥐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중노인이나 된 사나이가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어디서 알았으며 성명이 무엇이며 애초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가 감감해지고 말았다. 오라, 그렇군. 분명 저런 하고 그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유리병과 간장통을 외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사라져갈 즈음에야 서참의는 그가 누구인 것을 깨달아낸 것이다. 동관 김참의. 허.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연소하였으나 학식과 재기가 있는 데다 호령 소리가 좋아 상관에게 늘 칭찬을 받던 청년 무관이었었다. 20여 년 뒤에 들어도 갈데없이 그 목청이요, 그 모습이었다. 전날의 그를 생각하고 오늘의 그를 보니 저기 감개에 사무치어 밥숟가락을 멈추고 냉수만 거둔 맛이었다. 그러나 전에 혈기 있을 때와 달라 그런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중학교 졸업반인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다 들어서는 것을 보고 또 싸전에서 쌀값 받으러 와 마누라가 선선히 시퍼런 지전을 내어 해하는 것을 볼 때 서참에는 이내 속으로 거저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저렇게 개가죽을 쓰고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에헴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절박한 친구에다 대면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 지체냐 하는 자존심도 없지 않았다. 지난 내일 그까진 생각할 건 뭐 있나. 사는 날까지. 하하. 여생을 웃으며 살 작정이었다. 그래, 그런지 워낙 좀 실없는 티가 있는데다 요즘 와서는 누구에게나 농짓거리가 늘어갔다. 그래, 늘 눈이 달리고 뾰로통한 입으로는 말끝마다 젠장 소리만 나오는 안초시와는 성미가 맞지 않았다. 좀 뭐야? 술 한잔 사주랴? 좀 보라는 말이 자기를 업신 여기는 것 같아서 안초시는 이내 발끈해가지고 내깟 놈 술 더러 안 먹는다 한다. 화투패나 밤낮 되면 너희 어멈이 살아온다댄? 하고 서참의가 발끝으로 화투장을 밀어 던지면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새근새근하다가 부채면 부채, 담뱃값이면 담뱃값, 자기의 것을 냉큼 집어들고 다시 안 올 듯이 새침해 나가버리는 것이다. 조개 개집임은 천생 나무의 첩감이야. 하고 서참이는 껄껄 웃어버리나 안초시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한 이틀씩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은 안초시의 딸의 무용의 날밤이었다. 안경화라고
한동안 토올해에도 다니다가 대판에 가 있느니 동경에 가 있느니 하더니 5, 6년 뒤에 무용가로 이름을 날리며 서울에 나타났다. 바로 제1회 공연 날 밤이었다. 서참의가 조르기도 했지만 안초시도 딸의 사진과 이야기가 신문마다 나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서 공표를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가지고 서참의뿐 아니라 여러 친구를 돌라줬던 것이다. 저기 한가운데서 지금 한창 다리짓 하는 게 자네 딸인가? 남은 다 멍멍이 앉았는데 서참의가 해괴한 것을 보는 듯 마땅치 않은 어조로 물었다. 무용이란 건 문명국일수록 벗구한다네 그려. 얕기는 한 안초시는 미리 이런 대답으로 막았다. 모르겠네 원. 지금 총각놈들은 모두 등신인가 봐. 왜? 하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탄하였다. 우린 총각 시절에 저런 걸 보면 그냥 못백이네. 빌어먹을 녀석. 나이값을 못하고. 개야, 저건 개. 벌써 안초시는 분통이 발끈거려서 나오는 소리였다. 한 가지가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다. 도루, 차라리 여배우 노릇을 댕기라고 그래라. 여배우는 그래도 저렇게 넓적다리 내놓고 덤비지 않더라. 그 자식, 오지랖 경치게 넓네. 내가 안방 건너방이 몇 칸이요나 알았지. 뭘 쥐뿔이나 한다고 그래. 보기 싫건 나가렴. 하고 안초시는 화를 발끈 내었다. 그러니까 서참의도 안방 건너방 말에 화가 나서 꽤 높은 소리로 넌 또 뭘 아니? 요 쫌보야. 하고 일어서 버리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안초시는 거의 달포나 서참의의 복덕방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 걸 박희환 영감이 가서 데리고 왔었다. 박희환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쏠쏠이 놀러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 운동을 한다고 속수 국어 독본을 노상 끼고 와 그 삼국지 읽던 투로 기인상 도코에 유키이마스까 어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 국어 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 총독부 편찬이란 장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업은 가져 뭘 허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환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 국어 독본을 툭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환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양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예,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여서 어떤 데는 호도시야. 암만 해도 샷을 한번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이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의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샷스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샷스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 먹은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 딸이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위에 들었지 누구 위에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우.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이면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50전은 또 막고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기묘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떨미에서 소리를 꽥 지른다. 돌아다 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계 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내일 모레 젠장할 것. 초시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10,000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서야 문화주택이 암만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뭔가. 초시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지가 이미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구루태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도 그래도 돈 양이나 엎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루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이었다. 그러다가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 뿐이나 축항 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으므로 불언하여 당국자로부터 공표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럼 거기가 황무진가 전답들인가? 초시는 눈이 뻘게 물었다. 밭이라대? 밭? 그럼 매평 얼마나 간다나? 좀 올랐대.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기로 그만 눈치 없겠나. 그래도 무슨 일로 관청서 사는진 모르거든. 그래? 그래. 그리 오르진 않았대. 아마 평당 25, 6전씩이면 살 수 있다나 보대. 그러니 화중지병이지 뭘 허나 우리가. 초시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정말이기만 하면 한 시각이라도 먼저 덤비는 놈이 더 먹는 판이다. 나진도 5, 6전 하던 땅이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년으로 5, 6전이 100배 이상이 올랐고 3, 4년 뒤에는 땅 나름이지만 어떤 요지는 1000배 이상이 오른 데가 많다. 다 산 나이에 오래 끌 건 뭐 있나. 당년으로 넘겨도 최소한도 5한씩이야 무려할 테지. 혼자 생각한 초시는 대관절 어디란 말이야 거기가? 하고 나앉으며 물었다. 그걸
낸들 아나? 그럼 그 모씨라는 이만 알지. 그리게 날더러 단 10,000원이라도 자본을 운동하면 자기는 거기서도 어디가 요지라는 걸 설계도를 복사해낸 사람이니까 그 요지만 산단 말이지. 그리고 많이도 바라지 않어. 비용 죄다 제치고 순이익이 2할만 달라는 거야. 그럴 테지. 누가 그런 자국을 일러주고 구경만 하자겠나. 2할이라. 2할. 초시는 생각할수록 이것이 훌륭한 그 무슨 그루터기가 될 것 같았다. 나진의 설레도 있거니와 박희환 영감 말이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황해 연안에도 의뢰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할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추측할 바이라 하였다. 초시의 상식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존을 사서 거기서 아주 한 대를 피워 물고 왔다. 어째 박희환 영감이 종일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로 자금 운동을 다니나 보다 하였다. 서참의는 점심 전에 나간 사람이 어디서 흥정이 한 자리 떨어지느라고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안초시는 비다지틀 위에서 낡은 화투를 꺼내었다. 허, 이거 봐라. 여간에선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뚝 떨어진다. 누가 옆에 있어 좀 보아줬으면 싶었다.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어. 이제 재수가 티나 보다. 초시는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행길로 내어 던졌다. 출출하던 판에 담배만 몇 대를 피고 나니 목이 컬컬해진다. 앞집 수채에는 뜸울에 떠내려가다 막힌 녹두 껍질이 그저 누렇게 보인다. 오냐, 내년 추석엔.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 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겄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내깟 놈이 천생 가괴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전도 넣지 않았고 또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10,000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초시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위녀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초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고치였다.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해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서참의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는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물어놓고 말았다. 참의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시를 한번 위로해 주려 어쩌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어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 발이 아직 내어 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 어느 때인 줄 알고 코만 고누.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닫이를 밀어젖힌 서참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움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휘잉 끼친다. 아니? 참의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초시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의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 서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에 보험 든 거 있지? 네. 간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누? 480원요. 부친 위에 들었으니 부친 위에 다 써야지.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샷을 입고 퍼했어. 상등 털샷을 사다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하고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네.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의와 박희환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박희환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서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오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오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양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엇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넣어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에헴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의를 밀어냈다. 박희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흐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의와 박희환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급격한 도시화로, 근대화로 눈앞의 산천이 변화무쌍하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변해가는 혼란한 틈새에서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안초시의 비극은 누구의 탓일까요? 물론 원론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물어야 하겠지요. 조금 더 갖고 싶다는 물질에 대한 열망이 지나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행이 안초시 개인만의 잘못 때문만일까요? 어쩌면 사회가 개인의 그릇된 욕망과 감추인 정보를 이용하여 불나방처럼 죽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꼭 그 시류에 올라서지 않더라도 아니 못하더라도 우리의 건강한 가치관을 잘 가꾸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태준의 복덕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두 친구. 모파상. 파리는 포위되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붕 위의 참새들도 극히 줄고 하수도에는 쥐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어댔다. 1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직업은 시계상이지만 수시로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기를 좋아하는 모리소 씨는 제복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허기진 배를 안고 큰 외곽도로를 따라 쓸쓸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로 보이는 한 동료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물가에서 사귀게 된 소바주 씨였다. 모리소 씨는 전쟁 전에는 일요일마다 새벽부터 한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아르장테유행 기차를 타고 콜롱부에서 내려 마랑트 섬까지 걸어갔다. 그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도착하면 곧 낚시질을 시작했고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다. 모리소 씨는 일요일마다 그곳에서 뚱뚱하고 쾌활한 자그마한 남자 소바주 씨를 만나곤 했는데 그는 노트르담 드 로레트가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 자기 못지않은 낚시광이었다. 그들은 가끔 손에는 낚시줄을 들이우고 발은 흐르는 물 위로 흔들거리면서 나란히 앉아 반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우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들은 비슷한 취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뜻이 잘 맞았다. 봄에 방금 떠오른 태양이 잔잔한 강물과 함께 흐르는 뿌연 수증기를 어리게 하고 이 두 낚시광의 등에 새 봄의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을 때면 모리소 씨는 이따금씩 옆 사람에게 어때요? 얼마나 따스합니까?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 소바주 씨는 이렇게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에는 해질 무렵 석양으로 핏빛처럼 붉어진 하늘이 진홍색 구름의 형태를 물에 던지고 강물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수평선을 타오르게 하고 두 친구를 불처럼 붉게 만들고 겨울의 추위로 떨고 있는 단풍이 든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면 소바주 씨는 미소 띤 얼굴로 모리소 씨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면 모리소 씨도 감탄하여 낚싯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먼 거리보다 훨씬 낫지요. 안 그래요? 그들은 서로 알아보고 다가가 힘껏 악수를 했다. 뜻밖의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웠던 것이다. 소바주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오? 모리소 씨도 매우 침울하여 이렇게 한탄했다. 무슨 날씨가 이런지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정말이지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생각에 잠겨 우울하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모리소 씨가 다시 말했다. 낚시질은요, 참으로 좋은 추억이에요. 소바주 씨가 물었다. 언제 거기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로 들어가 압생트 한 잔씩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도 위를 거닐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리소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한 잔 더 할까요? 어때요? 소바주 씨가 그 말에 동의했다. 좋으실 대로.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쯤 그들은 몹시 취했고 빈속을 술로 채운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 따스한 날이었다. 부드러운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렸다. 훈훈한 공기에 얼큰이 취해버린 소바주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같이 거기 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낚시하러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로? 우리들의 섬으로. 프랑스의 전초가 콜롱부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육군 대령을 잘 아니까 쉽게 통과시켜 줄 거예요. 모리소 씨는 낚시질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몸이 떨렸다. 좋아요. 찬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낚시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헤어졌다. 1시간쯤 지나서 그들은 도로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대령이 기거하고 있는 별장에 도착했다. 대령은 그들의 부탁에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엉뚱한 생각에 동의를 했다. 통행증을 받아준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전초선을 넘고 비어있는 콜롱부를 가로질러 센강 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포도밭에 도착했다. 그때가 11시쯤이었다. 정면에 있는 아르장퇴요 마을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오르즈몬과 시누아의 고지들이 온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낭테르까지 이르는 큰 평야에는 벌거벗은 벚나무와 잿빛 땅만 있고 텅 비어 있었다. 소바주 씨는 손가락으로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프로이센 사람들이 저 위에 있겠지요? 이 황량한 지역 앞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두 사람을 긴장시켰다. 프로이센 사람들. 두 사람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몇 달 전부터 파리 근처에서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굶주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승리한 국민들에 대해 가지는 증오심에다 일종의 미신적인 공포를 더해 주었다. 모리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들을 만나면 어쩌죠? 소바주 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파리 사람다운 여유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튀김이나 하나 줍시다. 하지만 온 지평선에 깔려있는 침묵에 겁이 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였다. 드디어 소바주 씨가 결심을 굳혔다. 자, 출발. 그러나 조심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어서 덤불을 이용해 몸을 숨기면서 불안한 눈으로 귀를 고추 세우고 포도밭 속으로 내려갔다. 강가로 가려면 헐벗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높다란 뚝에 도착하자마자 마른 갈대 속에 몸을 숨겼다. 모리소 씨는 땅에다 뺨을 갖다 대고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 있는 버려진 마랑트 섬은 다른 쪽 제방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었다. 문이 닫힌 작은 음식점은 아마도 몇 년 전부터 닫혀 있는 것 같았다. 소바주 씨가 먼저 모샘치를 잡고 그 다음에 모리소 씨가 잡았다. 그리고 낚싯줄 끝에서 팔딱이는 작은 고기가 걸린 낚싯대를 끝없이 들어 올렸다. 대단히 놀라운 낚싯줄이었다. 그들은 물고기들을 발밑에 담가놓은 코가 아주 촘촘한 그물 주머니 속에 살며시 집어넣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장 사랑스러운 즐거움을 되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다. 따스한 태양이 그들의 어깨 위로 열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밖의 세상은 몰랐고 오로지 낚시질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투박한 소리가 지면을 흔들었다.
이어서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리소 씨가 제 방 위로 머리를 돌려 왼쪽에 있는 발레이양 산의 커다란 윤곽을 보니 그 앞쪽에 방금 총구에서 불을 뿜어낸 화약의 연기가 흰 깃털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연기가 요새 꼭대기에서 뿜어나왔다. 잠시 뒤에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그러고 나서 연이어 포성이 울리고 산은 간간히 죽음의 숨결을 내뿜고 젖빛 연물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고요한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 산 위에서 구름을 만들었다. 소바주 씨가 어깨를 들썩였다. 또 시작하는군. 하고 그가 말했다. 낚싯지의 깃털이 연방 물속에 잠기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모리소 씨는 왠지 화가 났다. 그것은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미친 사람들에 대하여 평화스러운 사람이 갖는 분노였다. 그는 투덜거렸다. 저렇게 서로 죽이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소바주 씨가 말을 이었다. 짐승만도 못하지. 방금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리소 씨가 분명하게 말했다. 정부가 있는 한 항상 이럴 거예요. 소바주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모리소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왕이 다스리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이 다스리면 안에서 전쟁을 하지요. 그들은 시야가 좁은 온순한 사람들이 갖는 건전한 양식으로 큰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갔다. 그러고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으리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쾅쾅 울려대면서 프랑스의 집들을 포탄으로 파괴하고 살림을 부수며 사람들을 으스러뜨렸다. 그러고는 많은 꿈과 기다리던 많은 기쁨, 기대하던 많은 행복을 끝장내면서 다른 나라 부인들의 가슴에, 딸들의 가슴에, 어머니들의 가슴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인생이지요. 소바주 씨가 확실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말하세요. 모리소 씨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때 그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아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눈을 돌려보니 그들 옆에 4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하인처럼 옷을 걸치고 납작한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무장한 4명의 사내들이 총끝으로 그들의 뺨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낚싯대가 손에서 빠져나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결박당한 뒤 끌려가 배에 던져져서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 집 뒤로 20명가량의 독일 병정이 보였다. 의자에 말을 타듯 걸터앉아 커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거인 같은 털보가 그들에게 유창한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질은 많이 하셨소? 그러자 한 병사가 얌전히 가져온 물고기가 가득 찬 어망을 장교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장교는 미소를 지었다. 오, 낚시가 안 되지는 않았군.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어. 잘 들어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내 동정을 살피기 위해 보낸 스파이들이요. 난 당신들을 잡았으니 총살시킬 것이요. 당신들은 계획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채 한 것이요. 당신들이 내 수중에 떨어졌으니 당신들에게는 안 될 일이요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전초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는 암호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요. 그 암호를 대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나란히 선 두 친구가 창백해졌다. 그들은 손을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떨면서 가만히 있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무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비밀은 당신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만일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요. 즉시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프로이센 장교는 여전히 차분하게 강 쪽으로 손을 펴면서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5분 뒤에는 당신들이 물 밑에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5분 뒤에 가족은 있겠지요? 발레리앙 산은 아직도 꽝꽝 울리고 있었다. 두 낚시꾼은 그대로 묵묵히 서 있었다. 프로이센 장교는 자기 나라 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포로들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의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12명의 남자가 집총을 하고 20보 거리에 자리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1분의 여유를 주겠소.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두 프랑스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모리소 씨의 겨드랑이를 잡고 좀 먼 곳으로 끌고 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빨리, 그 암호는? 당신 동료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오. 내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을 테니까. 모리소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로이센 장교는 소바주 씨를 끌고 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바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정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모리소 씨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모샘치가 가득한 어망 위로 서서히 멈추었다. 한 줄기 햇살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안간힘을 썼으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시오, 소바주 씨. 소바주 씨가 대답했다. 잘 가시오, 모리소 씨. 그들은 서로 힘껏 손을 잡았지만 공포를 누를 수가 없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장교가 소리쳤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동시에 나갔다. 소바주 씨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 씨는 비틀거리면서 빙그르르 돌더니 얼굴을 하늘로 하고 친구 위에 모로 쓰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뿜어대는 핏줄기가 가슴의 터진 우돛에서 새어나왔다. 프로이센 장교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이 밧줄과 돌을 가지고 와서 두 시체의 발에 붙들어 매었다. 그러고는 시체를 강둑으로 옮겼다. 발레리앙 산은 꽝꽝 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온통 연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두 병정이 모리소 씨의 머리와 발을 잡았다. 다른 두 병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바주 씨를 잡았다. 시체들은 잠시 힘차게 양쪽으로 흔들리다가 멀리 던져졌다. 그것은 곡선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발에 매인 돌 때문에 선 자세로 강물 속에 잠겼다. 물이 솟구쳐 튀어 올랐다가 거품이 일면서 흔들렸으나 곧 잠잠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차디찬 물결이 강기슬까지 밀려왔다. 물 위로 피가 약간 번져 있었다. 여전히 침착한 장교는 낮은 목소리로 이제는 고기를 처치해야겠군 하고 말했다. 갑자기 풀 속에서 모샘치가 들어있는 어망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빌햄!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흰 앞치마를 두른 병사 하나가 뛰어왔다. 그러자 그 프로이센 장교는 총살당한 두 사람이 낚은 고기를 그에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명령했다. 고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튀겨오게나. 맛있을 걸세. 그러고는 파이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내용은 부불전쟁 당시 파리 근교에서 두 친구가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작품 속의 두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낚시를 하면서 삶이 주는 희망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 두 친구에겐 그런 평범한 삶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두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 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간단하고도 아무렇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그들이 그물 속에 잡아둔 펄떡이는 물고기와 대비하여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파상이 인생에 대해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단편 작품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모두 해피엔딩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선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파상의 두 친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